The action I am taking will open up access to up to $50 billion. It's the single largest investment in American jobs since World War I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인플레 공포가 미국 경제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The economy no longer needs sustained high levels of monetary policy support. That is why we are phasing out our asset purchases in a way we expect it will soon be appropriate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아니, 지금 일단 우리 요즘에 외식하러 나가면 굉장히 비싸졌다 이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아요? 10,000원 한 잔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졌다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민상 씨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원래 10,000원 한 장을 못 먹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원래 10,000원 이하로 시키지 않아가지고 체감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어딘가 조금씩 다들 이렇게 하는 틈에 어느 틈에 이렇게 조금씩 다 올라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저희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물가가 올랐다, 물가 상승이라는 말도 쓰시고 또 어떤 분은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들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가 달라도 좀 다르겠죠. 달라요? 같은 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분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바로 슈카님이십니다. 아니, 쌤! 이런 거 아니. 두 분 싸우셨던 건 아니죠? 전직 채권 펀드 매니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제발 틀려라, 제발 틀려라.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면 우리가 그걸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정확한 말씀. 그러니까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나 어떤 일시적인 변동으로 인해서 일순간 잠시 물건의 가격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가가 상승하는 기저가 상당 기간 지속됐을 때 그걸 바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최근 물가 상승의 추이가 어땠었는지 한번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2020년 초반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운 좋게 한국은행 총재님하고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뭐냐면 목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해서 한국은행은 항상 목표 물가 상승률 2%를 유지하면서 네. 국가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도록 도모해 보겠습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그 2%를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다. 어떻게 되신 겁니까?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웬만하면 물가 상승률 2%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기저귀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뭔지 아시죠? 기적의 전쟁이요? 기저귀 전쟁. 애기들 참. 네. 그러니까 전쟁하는 게 이상하죠. 초심으로 돌아오셨군요. 네. 기적의 전쟁. 쉽게 얘기해서 A 홈쇼핑몰이나 아니면 이커머스에서 기저귀 가격을 50원 낮추면 경쟁사에서 그걸 보고 그럼 우리도 낮춰. 아니 우린 더 낮춰. 이런 경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IT 혁명 때문에 가격이 좀처럼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물가 상승률 2%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불과 코로나 직전이었는데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최근에는 2%를 상회하는 수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과 비교해서 3.6%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4개월 연속 3%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10년 만에 가장 긴 인플레이션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숫자는 양호한 거예요. 미국은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은 훨씬 더 심합니다. 얼마냐면 7.5%가 발표됐어요. 1월에. 네. 자, 이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물가 지수를 기록한 것이고요. 6% 넘는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미국에서는 좀처럼 최근에는 목격되지 않았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다음에 유로존의 인플레이션도 5% 수준입니다. 네. 이거 역시도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되는, 흔히 말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전 세계에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올랐어. 쌤, 그 3%, 5%, 지금 많으면 7%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심각한 건 거죠? 예,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좀 체감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감을 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우리 인류 역사상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인류가 정말 고생했다라고 기록들이 남아있는 그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 먼저 14세기 흑사병 돌았을 때를 꼽을 수 있어요. 와우. 네. 이 흑사병 돌았을 때 초반에는 오히려 물가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대거 사망을 하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어 놓은 게 갑자기 안 팔리겠죠. 살 사람이 없고. 그렇죠. 그런데 흑사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났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새로 물건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할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생산할 사람들은 없어서 물건은 적게 만들어졌는데 예전에 발행된 화폐량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물건 하나하나의 가치가 엄청 높이 평가받겠죠. 그래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었어요. 그 당시 그럼 인플레이션율은 얼마나 될까 하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본 게 있는데 네. 얼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려면 상상 이상일 것 같은 100%, 120%. 두 배, 세 배 진짜. 자, 6%였어요. 6%였어요. 네? 물가 상승률이 6%였어요. 6%요? 예. 6%인데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또 조금 더 지나가 보겠습니다. 16세기 이때가 바로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스페인이나 이런 유럽의 열강들이 해외에 여러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갔었죠. 거기에서 금광을 발견하고 은광을 발견하니까 그 금은보화를 유럽에 가지고 왔습니다. 네. 대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화폐로 사용하는 게 뭐였어요? 금화, 은화잖아요. 네. 근데 그 금화, 은화가 대규모 유럽으로 넘어오니 갑자기 화폐가 넘쳐나겠죠. 그럼 화폐가 넘쳐나니까 물건의 가치가 뛰는 거죠. 그래서 유럽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었는데 그 당시 물가 상승률 몇 %일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한 20, 30%는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 너무 적은데요. 금이랑 은이니까 50%. 자, 6%였습니다. 아, 똑같네요. 아니 미국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국이 7%가 넘었고 유럽도 5%가 넘었어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 야 이게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고생했던 역사에 그 숫자들과 거의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그렇게 저거 하진 않네요. 뭔가 이렇게 막 난리 났다, 막 큰일 났다, 막 이런 자, 정도. 이렇게 아직까지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점점 이제 들어가는데요.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오일 쇼크라고 해서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쌤, 저희 나이를 대체 몇 살로 생각해요? 우리 석천영님 굉장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석유 파동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오! 1차, 2차. 쫙쫙. 대체 몇 년생이세요? 왜 이러십니까? 자, 석유 파동 때인데요. 미국 경제도 그때 직격탄을 받았고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 특히 그 당시는 미국이 베트남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America's complete support of Zionism against the Arabs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for us to continue to supply the United States petroleum needs or even to maintain our friendship with the United States. 차를 그게 뭐예요? 진짜로? 일부가. 기름 아끼려고?
그냥 차 미는 게 밀고 가는 낫겠다. 장면은 이건 굉장히 진짜 충격적이네요. 충격적. 와, 현실적이네. 그냥 신종 인력거네. 그냥 사람이 차를 모시고 가는 느낌이네요.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1970년대는 미국이 베트남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찍어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만성적인 시기였는데 거기다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오일 쇼크가 일어난 겁니다. 말 그대로 물건을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원자재인 원유를 쉽게 얻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물건 가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 그때 배럴당 3달러 정도가 유가였는데요. 네. 이게 단숨에 한 4배 정도 뛰었고요. 자, 그러다가 1979년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해서 유가를 계산한 걸 봤더니 39.5달러였어요. 그럼 아까 제가 1차 오일 쇼크 때 그 배럴당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3달러. 이게 39.5달러 쓰니까 10배 이상이 오른 거예요. 네. 끌고 다닐만 하네요. 손으로 밀만 하네. 자, 그래서 이 1차, 2차 오일 쇼크 기간 동안 결국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를 기록했느냐? 13.3%를 기록했습니다. 좀 두 자릿수. 와. 그리고 인플레이션 중에서 가장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한 달에 물가 상승률이 50% 이상인 걸 말해요. 네? 한 달에. 한 달에요? 망하는 나라에서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50%면?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우리 인류 역사상 최근 20세기 들어서 가장 많이 유발됐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간단히 퀴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 나라 중에서 가장 인플레이션율이 높아가지고 심각한 타격을 받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아니 일단 보면 이제 일이 있었지, 뭔가 약간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네, 힌트를 드리면 헝가리가 공산화되는 그 과정이 있으면서 네. 헝가리 국내 정세가 정말 복잡 다단했던 시기였고요. 네.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2007년 때는 바로 전쟁 맞습니다. 그리고 형님 잘하시네요. 1923년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패망했어요. 맞습니다. 자, 형님 그런데 몇 년생이세요? 올리고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수능을 풀 때 그 정답은 긴 거 아니면 짧은 거라고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독일 1차 세계대전이 아닐까. 짧은 걸로 가겠습니다. 저는 2007년. 왜냐면 쌤이 요 근래에 더 많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최근 거, 2007년 은근 잘 나이지리아. 맞추시거든요. 네, 은근 잘 맞추시는데 정답은? 정답은 일단 두 있습니다. 분 다 틀렸습니다. 아, 헝가리인가 봐. 1번? 자,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1923년은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한 이후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돈을 많이 찍을 수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그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요. 전 세계 단일 화폐로 최고 고액권 이 기록을 독일이 가지고 있는데 이 1923년에 찍었던 마르크 화폐 한 지폐가 있는데 단위가 100조 마르크예요. 한 장이요? 네, 당시 100조. 네. 13년, 100년 전에. 대단하다. 100조 마르크. 자, 그 당시 빵 한 조각이 얼마냐면 4,280억 마르크고요. 개그네, 개그야. 뭐, 그다음에 신문, 우표가 각각 2천억 마르크, 그리고 1,000억 마르크를 하고요. 우와. 이 기간 동안 언제냐면 1910년부터 1923년까지 독일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냐? 1조 4,300억% 물가 상승률이 올랐어요. 1조? 그런 퍼센트가 있어요? 퍼센트는 100%가 퍼센트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 하면 네? 맥주를 주문할 때
2잔씩 주문해. 왜? 한 잔 사이에 오를까 봐? 그 사이에 오르거든요. 그 사이에, 시키는 사이에. 예. 그러니까 내가 한 잔 다 마시고 그 다음 잔 주문하면 그 사이에 오르니 차라리 처음부터 2잔을 주문하자. 혼자 먹는 게 낫네요. 와,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근데 이게 1등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1등이 아니라고요. 와. 자, 1946년 헝가리. 이 물가 상승률을 제가 설명드리려면요. 수의 단위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학습을 해야 돼요. 수의 단위, 네. 자, 배운 적 다음에 있죠? 뭐죠? 조. 그다음에 겸, 그다음에 해. 그렇게 쭉 가다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양이 나와요. 양이라는 수의 단위가 있어요. 양. 1양이 100조 곱하기 100조예요. 공이 몇 개예요? 여기 자막으로 공이 몇 나갑니다. 개입니까? 공이. 자막에 다 넣을 수 있나요? 공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예, 해본 그러면 적이 없네. 1946년 헝가리에 양이 나왔습니까? 양이 나왔어요. 양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이 1946년에 40% 올랐어요. 아예 그냥 뭐 못 사는 거예요. 돈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러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그 정도면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냥 맞습니다. 물물 교환해야 될 거고. 정말 적응력이 빠르신데요. 물물 교환. 네, 이거는 화폐를 가지고 사고 팔 수가 없으니 차라리 하신 말씀이 맞는 거죠. 자, 나이지리아 2007년도가 2등인데요. 이때는 월 평균 인플레이션율이 796억 %였어요. 별로 안 올랐네요. 그래도 네, 별로. 이제 안 올라. 자, 하루로 평균을 계산해 보면 98%였어요. 98%? 그러니까 거의 두 배씩 오르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2배가 되는 거네. 그런데 이런 국가들이 이제 소매치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소매치기가 딱 지갑을 훔치죠. 그럼 어떻게 된다? 돈은 버리고 지갑만 가져가요. 그럴 만도 하네요. 예. 가치가 없으니까. 자, 그 안에 이게 있어? 그럼 은행 강도들이 현금 수송 차량을 텁니다. 네. 털 때 어떻게 하느냐? 현금은 두고 타이어만 가져가. 그런데 인플레이션의 제일 중요한 나쁜 점은 저축률이 떨어집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5년, 6년, 7년 동안 내가 한 푼, 두 푼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모아놨어요. 근데 갑자기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몇천 % 딱 올라갔다? 그럼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이 뭐가 돼? 종이 조각. 종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으고 저축 많이 해서 내 노후를 대비해야지라는 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자금원도 없어지다 보니 국가도 저성장 기조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Tantos niños muriéndose de hambre. Vaya para el Hospital Domingo Luciani para que usted vea la gente tirada en el suelo. 앞서 열거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사태와 지금 인플레이션과는 당연히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걱정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예요.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많은 국가들의 금고, 잔고가 어떻게 됐겠어요? 없어졌죠. 방역하는데 돈 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보신 분들에게도 당연히 보상도 해드려야 돼요. 지원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침체된 내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 돈 써야 돼요. 그런데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해야 세금 더 걷어서 그 돈을 쓰는데 세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 최근 많은 국가들이 달콤한 유혹에 또 현혹되기가 쉽겠죠. 뭘 한다? 돈을 찍어내서 급한 불을 좀 끄자. 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전쟁입니다. 침공 첫날에만 최소 130명 넘게 숨지고 대전 이후 2천여 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국민 전체가 필사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무기.
그거는 진짜 나가실 생각이구나. 무기 들고. 그럼 나라가 위험하면 언제든지 나가야죠. 자, 원래 뭐가 일어났냐면 사재기가 일어났어요. 옛날에도 그랬죠. 물 사놔야 되고 기본적인 사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갑자기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물건의 가격은 오르죠. 그런데 전쟁통에는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나요? 안 되잖아요. 공급도 안 돼. 그러니 전쟁이라는 것은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도 안 되고 거기다가 그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는 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또 찍어내고. 바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가능성이 많고 그 국가와 교역을 하는 다른 국가들마저도 인플레이션율이 상승될 우려가 많아지는 것이죠. 유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나요? 맞아요. 사실 전쟁할 때 기름이 있어야 군사 장비를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기름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걸 차단하거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 지난달이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니까 국제 유가가 $100를 넘어간 적이 있어요. 네. 이 모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물가는 요동친다라는 거죠. 큰일이네 이거. 상황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물가를 잡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모두 의기투합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영상 잠깐 보고 또 말씀 나누시죠. We know that high inflation takes a toll on families, especially those less able to meet the higher costs of essentials, like food, housing, and transportation. So, and I think that leads you to, and I've said this, being willing to move sooner than we did in the last time, and also perhaps faster. 연준 자체를 하는 건데 연준 해가지고 그냥 대충 그런 뜻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연방 준비? 연금 준비? 이게 연방준비제도라는 이름인데 사실 이게 왜 무슨 제도라고 불리는지 사실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이런 걸 또 답변해주기 위해서 우리 슈카님이 계십니다. 맞네. 오늘 열일하시는데요? 불리한 거 지금 다 넘기시는 것 같아요. 그 너무 쉽게 지나가지고 연준 연해가 준 게 아니고. 미국은 그 주별로 중앙은행들이 다 있습니다. 믿기지 않게도. 거기 있는 이제 중앙은행 장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걸 이제 보통 우리가 연방준비위원회, 연방준비제도 뭐 이런 표현을 쓰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까 슈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주가 연합한 유나이티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터졌냐면 주마다 달러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달러 가치가 낮은 주에서 달러를 가져다가 비싼 주에다가 가서 가면 더 인정을 받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제도가 여러 가지 발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다 통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많은 주에 있는 중앙은행 장들 그 사람들이 이게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다 보니 어떻게 했느냐?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격적으로 연방준비 제도라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의회에 올려서 통과시켜요. 왜 크리스마스 이브일까요? 기분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에 취해가지고 신경 안 쓸 때 쉽게 해서 날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름에 연방에 뭔가 위기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야라고 이름을 살짝 희석해서 그래서 최대한 중앙은행 냄새를 안 나게 하려고 이름을 그렇게 지습니다. 중앙은행이네 결국. 자, 그러면 어쨌든 연준이 뭔가 조치를 취할 때마다 우리가 좀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건가요? 네, 사실 지금까지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발명해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라고 연준 의장이 발표를 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너무 많이 넘어서고 있다며 연준의 보유 자산을 매각해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이른바 양적 긴축도 금리 인상에 이어 시작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모든 방법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테이퍼링인데 이 테이퍼링은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아주 길게 얘기를 해드렸죠. 그 주제로 말씀해 주셨죠. 자, 민상 씨,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민상 씨. 지난번에 들었죠. 우리 다 같이 들었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죠. 네네. 테이퍼링. 테이퍼링. 예, 아유, 막 테이퍼링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혹시 강유미 씨 기억하세요? 저는 근데 모르는 캐릭터를 맡았기 때문에 캐릭터 붕괴는 저는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유미 선배. 코미디언도 살기 힘들어요. 절대 사소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리뷰를 해드리면 테이퍼링의 단어 뜻은 점점 줄어들다, 좁아지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물가가 심상치 않고 그리고 이제 경기의 긴축을 대비하기 위해서 연준이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양을 마치 수도꼭지를 천천히 잠그는 것처럼 돈의 공급량을 줄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거보다 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막강한 무기가 있죠.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물건을 빌려 쓰거나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받고 나선 그 대가를 지불하죠. 네. 그 대가를 돈으로 지불합니다. 네. 그런데 돈도 빌려 쓰면 대가로 뭘 지불하죠? 이자. 그래서 금리라는 건, 즉 이자라는 건 돈의 가격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 금리를 올린다는 건 돈의 가치, 돈의 가격을 높이 쳐준다는 거죠. 돈의 가치를 올린다는 건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는 건 가장 직접적으로 물가를 누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면 경제 이론상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더 높아야 돼요. 그러면 미국의 아까 물가 상승률 얼마라고 했죠? 7%. 그럼 금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8%가 넘어야 돼요. 그렇죠. 7% 이상이 돼야 돼요. 그게 원래 이론상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민상 씨 너무 행복하시겠네요. 왜? 다 예금으로 다 모든 재산을 갖고 계시고. 제일 승자. 유민상 씨. 그런 날이 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일순간 금리를 그렇게 급증해버리면 지금 빚내서 뭐 소상공인 운영하시는 가게 어르신들 아니면 뭐 급한 불 꺼야 되는 많은 분들의 이자 부담이 너무 급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금리를 크게 조정한다는 건 사실 경제에 오히려 큰 위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뉴스를 보다 보면 무슨 한국은행에서 아니면 연준에서 0.25%를 올린다. 0.5% 오른다. 이러는데 그게 0.25? 그게 이렇게 큰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0.25가 1, 2, 3 이렇게 넘어가면 난리가 나더라고요. 이거 와닿게 설명 좀 해주세요. 뭐예요, 그 금리 인상?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0.25% 올렸다라고 하면 그건 중앙은행이 은행과 거래하는 그런 기준금리를 올린 건데요. 근데 중앙은행이 0.25% 올리면 우리가 적용받는 금리의 인상폭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움직일 때가 많아요. 일단 그걸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퍼센트에 대한 잘못된 착시 현상이 있어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어디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5%였다고 하는데 은행에 갔더니 5% 대출이 최근 기준금리가 올라서 이제 6% 내셔야 돼요 라고 하면 에게 1% 더 내면 되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5%에서 6% 올라간 것은 1% 오른 게 아니라 1%포인트 오른 거예요. 자, 퍼센트로 따져볼게요. 유민상 씨. 초코파이 가격이 500원이었는데 600원이 됐어요. 가격 몇 퍼센트 올랐어요? 100원 올랐어요. 몇 퍼센트 오른 거지? 10%. 오히려.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 드려요. 수학은 수포자입니다. 형님 도와주십시오. 초코파이가 500원에서 600원이 됐어요. 이 500원에서 100원은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어요? 20%잖아요. 20%. 자, 5%였던 이자율이 6%가 됐어요. 이자율 몇 퍼센트 올랐다? 20% 오른 거예요. 와.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5%에서 6%로 오른 걸 1%포인트 올랐다고 해야 되는 거고 퍼센트로 표현할 때는 20% 오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은행에서 대출 이자도 예를 들어서 3%였는데 4%로 매긴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30% 와. 그럼 만약에 100만 원씩 이자로 내고 있었다. 그러면 갑자기 막 12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오. 예금 이자 20% 올랐대요. 그러면 저도 그러면 20% 20만 원씩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금 이자가? 와. 근데 쌤 지금 사실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에 지금 연준 FOMC 회의라고 하잖아요. 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정말 관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얼마나 올리느냐 얘기가 굉장히 분분한데. 이게 동네 학자가 연준의 대학자들을 평한다는 게 저도 좀 부담은 됩니다만 우리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해를 좀 도모해드리기 위해서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연준 의장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사실 저는 알았어. 2021년에도 물가 쉽게 못 잡고 2022년 갈 때는 물가 더 심상치 않을 거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의장으로서. 그런데 여러분들께 작년 초에 여러분 솔직히 계산해봤더니 앞으로 물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진들 아세요라고 연준 의장이 딱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게 나라냐? 믿을 수 없다. 실제 어떻게 되느냐? 연준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야, 물가 이제 뛰나 보다 해서 사재기 하기 시작해요. 기업들도 재고, 자재 미리 사놓고요. 그렇겠다. 그럼 물가가 실제 어떻게 돼요? 진짜 올라. 진짜 오르고 더 빨리 오르고 더 많이 오르죠. 바로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어떻게 했다? 일부러 물가는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안 오르니까 미리 걱정하고 대비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세요라고 얘기했었을 수도 있어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높은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Inflation is being temporarily boosted by base effects as the sharp pandemic-related price increases from last spring drop out of the 12-month calculation. 거짓말쟁이. 자, 그러다가 이제는 아무도 물가 일시적이라고 하면 안 믿을 수준까지 됐잖아요. 그러니 이제 연준의 높은 사람 의장의 발언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이제는 어떻게든 우리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무슨 짓을 짓든 다 할 생각이에요. 지난달 열린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록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현재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하다라고 연준은 밝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근처쯤 돼서는 연준 회의할 때마다 우리 금리 올릴지도 몰라. 맞아요. 이런 표현을 한다든가. 올해 막 7번 올린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연준이 물가를 진짜 잡으려고 작심한 것 같아. 그러니 물가는 안 오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 우리 미리 사재기 또는 대비해두지 말자.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물가가 급등할 거를 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3월 회의 어떤 결과가 예상되십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의 기조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생기고 있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강도 높은 수준의 저 3가지 방편 중에서 무엇인가는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희가 금리 인상까지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양적 긴축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양적 긴축은 뭐냐면 어디 멀리 지금 가 계신 것 같아요, 의식 씨.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 마지막, 이 양적 긴축은 뭐냐? 원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뭔가 내가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고 만기가 됐죠. 그럼 은행에 가서 그때 대출 받은 거 만기 또 연장해서 그렇죠. 또 연장해서 저 또 쓸게요. 이게 통상적이거든요. 우리 석초인 형님은 사업 많이 하셔서 아시죠? 사인을 아주 철마다 사인하러 다녀요. 연장하는 것 때문에. 맞아요. 대출이 너무 많은데 이걸 연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자만 잘 내고 있으면. 근데 이제는 그게 힘든 거죠. 맞아요. 양적 긴축은 갑자기 은행에서 이제는 대출 안 해줍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갚으세요? 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돈을 계속 융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줄여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거 수도꼭지를 조금 줄이는 게 테이퍼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양적 긴축은 물을 바깥으로 다시 가지고 맞습니다. 오는 건가요? 그래서 또 어느 것까지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중앙은행이에요. 회사채도 있고 국채도 있는데 이걸 여기 계신 시장에 계신 분에게 제가 팔아요. 네. 팔면 제가 판 대가로 뭘 받죠? 돈을 받잖아요. 네. 그럼 시중에 있었던 돈이 어디로 오는 겁니까? 중앙은행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돈을 조금씩 풀던 걸 적게 푸는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돈을 내가 다시 가지고 오는 거. 이게 양적 긴축이에요. 수도꼭지 잠그고 가지고 오고 금리도 올리고. 와, 세네. 네, 이걸 다 해보겠다라는 엄포들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 지금 이거 뭐 금리랑 인플레이션 이거 양적 긴축 그거 제일 센 거 하면은 확실히 물가는 잡히는 거 아닙니까? 부작용이 있고 그런 거 아닌가 혹시? 물가가 잡힐지 안 잡힐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이렇게 고공행진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는 것들이 최근 연준도 그렇고 많은 국가가 거의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물가가 잡힐지는 아직까지 뾰족한 수가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I disagree that there's going to be 5 hikes. But they're not going to stop inflation. And that'll impact the entire world. 아니 쌤 대책 없이 막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돈을 막 걷어들인다니 그래서 혹시 주식시장이 지금 난리 난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작년, 재작년 주식으로 좀 재미 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제가 주식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자꾸 회사를 떠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잠시. 근데 참 힘들게 정력해질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뒤늦게 주식을 시작한 거죠.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진짜 안 좋은 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천형이 들어와서 주식을 이렇게 안 좋았군요. 작년 말까지 좋았는데. 아 누가 들어오면 그거 영향을 받고 그러나요? 딱 그때까지 좋았는데. 사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 언저리 2,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는 2,000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갑자기 주가가 급락했고 그리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주가가 3,000 가까이 찍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내재적인 가치가 불과 몇 개월 만에 2,000선에서 3,000선이니까 50% 가까이 급증할 만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는데. 없었죠. 기업의 내재 가치가 그렇게 몇 개월 사이에 50% 가까이 크게 늘어날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없었죠. 저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주가가 올랐느냐? 돈이 많아. 돈의 힘이죠. 돈의 힘이. 자, 그런데 그 돈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양적 긴축이 뭐다? 그 돈을 다시 회수한대잖아요. 그러니 제일 먼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다? 주가죠. 주식도 빼겠구나. 이제. 그렇죠. 그래서 최근 어떤 분위기가 두 가지가 있냐면요. 내가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하겠다. 이런 분들 계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원금 회복되면 난 다시는 안 돌아온다. 빼가지고. 뒤도 안 돌아볼 거야. 다시 올라오기만 그리고 해봐. 일부는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보단 애플, 구글, MS, 미국 회사에 투자해야지 하면서 서학개미라고 하죠. 글로 가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저도 사실 개인 투자자로서 이번에 너무 큰 상처도 받았고 너무 큰 손해도 쌤도 입었어요. 그러셨나요? 저 쌤이요? 저도요. 바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슈카님은 아닌가? 최근에 방송 활동 열심히 해야 되나? 어쩐지 부쩍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대단하다. 나는 저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워런 버핏밖에 못 봤어요. 다들 이렇게 안 좋다 그러는데 지금. 근데 조금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금을 얻어낼 수 있는,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을 안 넣는데 외국 국민들이 돈을 낼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우리나라 증시에서 상장해서 뭔가 돈을 모으기 어렵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큰 회사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에 과연 또 다른 SK 이런 큰 회사를 움직일 만한 자금을 어디서 구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우리 증시의 문제점이나 부조리함이 있기 때문에 내 다시는 안 온다가 아니라 그걸 지적해서 고치고 개선해서 여기가 안정적인 회사들이 커가고 내 미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식 회사들이 많아지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쌤,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가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면서 제가 너무 오늘 우울하거나 무서운 얘기들만 하고 우울했어. 저 오늘 다 탕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무료 봉사하셨어요? 한 번에 돈 다 찾아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인생 끝 그냥. 그럼 나스닥, 코스닥, 통닭. 희망을 주세요. 통닭 사기 전에. 통닭으로 밀어요.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을 때 제일 크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여러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아시죠? 네. 휴대폰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 원자재. 원자재가 얼마나 많은 종류인지 아십니까? 엄청 히트한다고 해서 뭐 희귀한 삼양계. 자, 휴대폰 하나 만드는데 아주 단순하게 비유적으로 표현드리면 원소 주기율 표상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금속을 다 씁니다. 철, 텅스텐, 금, 은 뭐 다 들어가요. 네. 자, 그런데 이런 금속들 대부분 다 어디 있죠? 우리나라에 없죠. 우리나라에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 코발트 같은 경우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한 70% 가까이 매장하고 있고 리튬 같은 경우는 저기 중남미 국가의 볼리비아라는 곳에서 또 한 70%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 요즘도 간간히 들으셨겠지만 뭔가 부품이나 이런 게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자동차가 뭐 생산이 안 된다든가 컴퓨터 값이 너무 올랐어. 컴퓨터 값이 어떻다든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때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요소수 파동처럼 아예 구하지 못해서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격도 우리가 적정하게 계속 조달할 수 있는 루트, 채널, 그리고 못 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 조달받을 수 있는 장소들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리 좀 대비를 했구나. 그거를 어떻게 좀 미리 좀 정보하고 연락을 좀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좀 대비를 잘하라고?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우리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자재에 대해서 원자재별로 수급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고 비중을 늘린다든가 그리고 공급처 다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심 물어봤는데 좋은 질문이었군요. 하나 하셨어요. 아니 쌤, 근데 사실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그 침공 사태도 그렇고 뭔가 에너지나 이런 뭔가 전기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위기가 오면 이거 정말 크게 오잖아요. 이런 준비도 되고 있나요? 예. 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이 에너지 자체도 그렇지만 오늘 주제인 또 물가와 이 에너지와도 관련이 커요. 물건을 만들 때 물건의 가격을 올리든지 낮추는지의 가장 중요한 원가. 대부분 뭔지 아세요, 요즘은? 인건비가 아니라 전기료입니다. 네. 과거에는 사람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라는 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흐름이 있냐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하면 화석연료를 더 싸게 조달해서 더 싸게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까? 그걸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와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일순간 서서히 단절하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돌아선다고 하면
갑자기 에너지 수급 체계, 즉 전기를 밝히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유럽의 국가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전기료가 도매 전기료가 30% 이상 급증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전기료 인상에 대한 압박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야겠죠. 선생님,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2022년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떤 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현금이냐, 암호화폐냐, 네.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르죠. 뭔진 모릅니다. 의문응답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 쌤과 함께 통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유발되는 여러 문제들,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를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아무도 문제시 생각하지 않아요. 왜? 모두 대비하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모두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학습을 통해서 이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비중이 많은 분들에게 최대한 줄어들어서 아마 좀 경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